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4%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크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하면서 약하게 조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시 전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60억 정도를 매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00억, 기관 투자자가 3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내주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코스닥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니케이는 0.7%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나스닥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해 조감은 반대로 이제 1.2%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700선 내주고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아래꼬리 닿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적절하게 이제 지지를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불안감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후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다행인 것은 오늘 이 하락에 대한 주 원인이 중동에 대한 확전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확전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한 걸음 이제 양보를 한 것 같고요. 보복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또 언제 어떻게 또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스피가 바닥을 쳤다라고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올라가던 코스피가 지금 꺾여서 2,600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화, 수, 목, 금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어제, 그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다가 오늘은 이제 260억 정도 적은 물량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은 대부분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3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일 매수하던 그 패턴이 좀 이제 끝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런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옵션 만기 이후에 포지션을 바꿔서 이번 달에는 매도를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 기관 투자자는 지속적인 매도,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일단 시작했는데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CPI 지표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정도 떨어졌고요. 1383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율이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져서 서서히 이제 우하향으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율이 계속 저점을 다시 높여가면서 오히려 이제 상단 라인을 다시 뚫으면서 이전 전고점 부근까지 또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환율이 유지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별 이 환율 차트도 보시면은 오늘도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아래꼬리 그대로 달지 않고 바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양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0원이 고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환율에 대해서는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동에 대한 확전이 현실화되고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다시 한번 1450원 정도의 이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중에 최저점으로 보았던 그 지점까지도 코스피가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도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인 그런 우려감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좀 빨리 안정화되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율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4.55%로 채권 금리는 어제와 유사합니다. 그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지금 다음 단계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4.6%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결코 코스피 코스닥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을 또 뚫고 나가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물가가 서서히 잡히면서 이 경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사실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무난하게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더니 미국의 그런 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어려운 점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하나씩 발표가 되었을 때 CPI 지표가 있고 PPI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CPI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표고요. PPI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때 납품하는 물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이 물가를 얘기합니다.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높은 물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낮아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이제 이 경기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시장이 호조를 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소득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내가 물가가 높더라도, 그 물가가 이전보다 높아도 내가 돈을 더 잘 벌면 그 물가는 비싼 게 아닙니다. 내 연봉의 일부가 퍼센트로 물가가 지금도 아직도 싸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도 오히려 체감상으로 싼 느낌이겠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신흥국들은 물가가 높아져 있는데 내 소득은 안 올라가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같이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같이 낮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쉽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일단 다행히 약하게 반등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확전 우려는 이 정도로 좀 일단 첫 번째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90원 하락해서 1.2% 하락했고요. 15,1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별로 없었습니다. 15,1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사하게 반등하다가 떨어지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없는 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 10일에 올렸던 거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반납했고요. 200만 주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지금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었고요. 네, 피크 거래량 이후에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채로 계속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이 몰릴 만한 소스가 지금 오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총선 이슈 때문에 좀 이제 급락했던 것도 이 하루를 시작으로 해서 끝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차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잘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이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죠?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진다라는 점, 오히려 이제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JP모건 회장,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반도체 관련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 좀 이제 힘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아무래도 건설 관련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건설 자재에 대한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이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분상으로는 이제 총선 이슈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서서히 주가가 밀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떨어졌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이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어떻게 또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일단 부족합니다. 제가 평소에 계속 강조드리는 그 거래량이 이때 옵션 만기 근처에서 한번 나오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그 5월 달에 또 움직임이 나올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MSCI 리밸런싱 개편이 되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 아마 그 편입 종목들이 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또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때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15,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서 더 이탈해서 떨어지더라도 적절하게 지지만 해준다면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져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가 증시가 밀린다고 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평선 잘 벌려놓고 다시 이제 모이는 시점이 왔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양호구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많은 매도 뱉어내다가 이제 좀 사그라든 것 같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이제 손절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의 매도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11,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 뭐 나머지 투신, 보험, 연금, 사모펀드는 매도 마찬가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26,000주 정도 매도하였고요.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도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 자체도 없었고 수급 자체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큰 악재고 장기적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하루를 끝내고 지금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저 정도로 이제 끝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바닥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승을 위한 소스가 5월 정도, 6월 정도에 좀 오픈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지고 좀 줄긴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물량을 한 번씩 털어내곤 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그 물량을 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언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또 물량을 더 늘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차트는 다 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는 크게 계속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48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 10,000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 가는 것 같고요.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매일 한번 체크는 하면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고요. 이 주요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거의 비슷했고요. 26,600주. 그래서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7.76%로 전날과 동일합니다. 계속 17점 후반대에서 보유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총선 결과 정치적인 이벤트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이벤트를 넘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 좀 조급하게 매도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원은, 특별한 거래원은 오늘 보이지 않았고, 전날은 매수 모건서울 신한증권,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에 신한증권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거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전해드릴 소식들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총선 이후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또 처음이어서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2기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분이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 이전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참여했던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이제 합리적인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2기가 유력한 것 같고, 산단에서 신규 LNG 열 병합 발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 설비 비중을 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와 에너지 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신규 원전 규모가 2기보다 많아지긴 어렵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 나머지에 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발전 비중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더욱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런 어떤 에너지를 늘리자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분은 LNG 열병합발전소, 지금 LNG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자,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송전망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전력 관련된 공기업들이 재무가 괜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가 일단 개선이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전기료를 올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라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값싼 에너지원을 많이 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적자 구조를 벗어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원자력 발전이 완전히 신규 계획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도 같이 좀 얹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 플러스 알파였지만 이제 2기 정도로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2기 정도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완전히 다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완전히 이제 뭉개지는 것만 아니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 대한 원자력 비중을 좀 유지를 하면서 대형 원전 말고도 이제 SMR에 대한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대형 원전만 많이 지어서는 답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뭐 진행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추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11차 전력 소국 기부 계획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이 될지 5월 말이 될지 계속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좀 이 얘기가 많이 오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확정을 해서 좀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짓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국가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떤 국가가 뭐 어떤 에너지를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편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공통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할 때와는 2024년인 현재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야당이 2017년에 그 탈원전에 대한 느낌으로 지금 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와서는 이 AI라는 단어가 2017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라는 이 센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기차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단지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은 각 국가에서 서로 자기네 국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달라 혹은 이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그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와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이 우리나라 국가에 그죠? 서로 국가에다가 지어달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제 설립을 함으로써 국내에 일자리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그 국가로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공장이 우리 자국 내에 있다면 수출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또 이제 생산해서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 단순히 우리나라에 지어주세요라고 해서 짓지는 않겠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곳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그런 첨단 반도체 공장,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런 공장들도 있는데 그 이 공장들이 당연히 이제 뭔가 이득을 봐야지 지어주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돌렸을 때에 대한 수익성을 따질 겁니다. 그 수익성은 이제 내가 투자한 이 금액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공장을 지어주고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과 그 첨단 산업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기반입니다. 이 전력이 불안정하고 그 국가 내에 생산 기반이 불안해지면 말짱도루묵이죠. 내가 아무리 값싸게 그걸 지어주고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한들 추후에 공장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특히 그 24시간 동안 전기 먹는 하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과 SMR이 계속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만의 전력,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크게 집중되지 않아도 되는 전력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1,000억 달러 투입해서 초대형 센터를 구축하고요. 아마존 소프트웨어도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부동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펀드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서로 자국 내에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 발전이 지금 없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들고 왔을 때 뭐 어떤 것으로 이제 전력을 충당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LNG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래서 3,600메가와트급을 총 4기 정도 짓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큰 이 LNG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프로젝트를 지금 따냈고, 그 뒤에 프로젝트들도 계속 들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우리나라 바라카 원전 4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영향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줄였던, 그리고 가동 중지했던 원전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다 돌려가지고 이제 15기까지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이미 이 향후 20년, 30년에 대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해야 되고, 이 국가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뒤늦게 전력값이 비싸서 그때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와 AI의 대규모 전력에는 필수이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재추진은 사실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발전량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있고요. 화석연료는 꾸준히 지금 300테라와트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이 늘었다고 하지만 화석연료가 줄지 않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늘었지만 화석연료가 줄지 않았습니다. 요게 뜻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2014년 대비해서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늘었음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총 에너지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총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화석연료에 대한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두 에너지원을 같이 늘려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화석연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344테라와트시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두 에너지원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7년 이후부터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니까 그 나머지 원자력 발전만큼의 공백 에너지가 화석연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탈석탄 정책이 아니죠. 요거는 탈원전 정책이고 탈석탄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탈석탄을 수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탈원전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때마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비중이 늘어서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생각보다 늘어난 양이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권별 발전량을 보시면 전전 정권, 전 정권, 현재 정권 대비해서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현재 정권에 들어왔을 때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원자력 발전이 그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이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런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것처럼 원자력 발전도 같이 늘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감소세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탈석탄을 먼저 추진을 하고 이 석탄이 다 줄어들고 났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수급이 안정화되었다면 그때부터 탈원전을 선언해서 원자력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맞지만 지금 와서 탈석탄을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화석연료가 지금 60%에 달하는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을 줄이자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세계 정책, 특히 R200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R200을 얘기할 때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고 탈석탄을 먼저 빠르게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R200이라는 캠페인이 추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석탄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충분히 원자력 발전 2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추후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기가 발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전략을 내놓는다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종합 전략을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실 이제 이 야당에 대한 그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반발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SMR에 대한 이 기술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캐나다,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이 G7에 속한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SMR 개발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껴서 이 시장의 활성화를 앞서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인 ISMR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이 해외 수출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올 3분기에 추안을 마련해서 4분기에 발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한 협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움직임이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시장은 조금 혼란스럽지만 사실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라든지 폴란드 원전, 그 외에 뭐 중동이라든지 그 다른 국가들의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확실히 제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완공, 그 상업 운전에 들어갔는데요. APR 1400,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 건설한 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60년 설계 수명 동안 7.0의 강도의 지진을 버틸 수 있고 수만 개의 센서를 연결해서 그런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기에 이 학습을 통해서 이 진단을 하게 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이 EDF 제품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우위,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우위를 앞세워서 또
확실한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폐수에 대한, 그 다음에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원전 폐수지 처리 기술을 실증을 성공했고 상용 규모로 성공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폐수지를 2시간만 처리를 해도 99% 저준위 폐기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를 이제 회수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평소에 수입을 많이 하는 물질이 회수가 되는 장점, 그 다음에 저준위 폐기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술이 이제 계속 재현성이 나오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위험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서서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시장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잘 들어맞아서 그 목표를 좀 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11차 전력 소급 개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원전 2기 정도로 수렴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 이외에 이제 SMR에 대한 소식이 들어갈지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LNG 위주로의 발전이 될지 아니면 양수 발전으로의 위주가 될지 그 정도가 좀 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사실 불가피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상풍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산의 그런 그죠? 싼 이 터빈과 뭐 그런 기술력들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분명히 에너지에 대한 안보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CS 윈드와 같은 그런 국산 기업들을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시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당장 다가올 수 있는 6월의 체코 원전입니다. EDF와 지금 한국이 2파전을 벌이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나 저는 이제 디지털 솔루션, 아니면 핵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이 안전성 측면에서, 그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보면 당연히 이제 수주를 할 걸로 보여지지만, 한 가지 이제 변수가 계속 있죠. 그런 EU, 특히 동유럽에서의 국제적인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 EU 국장으로서의, 의장국으로서의 이 프랑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월에 이 14일까지 원래 입찰 마무리였는데요. 프랑스 EDF의 이 요청으로 2주가 밀려서 4월 말로 밀렸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EDF의 말대로 이 일정을 미뤄줬다고 해서 EDF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도 우리는 큰 문제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우디의 이제 LNG 확대입니다. LNG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바 타심의 첫 번째 프로젝트 1,600억 정도를 주기기를 이제 납품을 하기로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그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이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의 그런 이 컨소시엄이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가 또 본격화된다면 상당히 큰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5년 정도의 상반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우디 내에 주단조 공장을 완공을 하고 이제 상업 분전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으로부터 생산하는 기자재들을 상당 부분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SMR에 대한 시장입니다.
루마니아 시장이 2029년에 상업운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 대한 원전도 점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IAEA에서도 그런 평가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시작으로 점점 그 SMR에 대한 도입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건설 증가와 그런 이유 때문에 SMR을 대안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연관된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어디죠? 엑스에너지죠. 엑스에너지가 좀 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폴란드 퐁스누프 원전입니다. 지금 이제 3월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다가 그 3월이 이제 조용히 넘어가 버렸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건설을 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거를 180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동의를 하였고 퐁트누프 원전도 차질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 건설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합작사 설립 이후에 폴란드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본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나머지 현대건설이 포함된 그런 불가리아 프로젝트는 이제 조만간 또 본계약 체결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으로 이제 수입이 될지 그런 것들도 기다려지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국내에 있는 대형 해상풍력의 지멘스 감회사가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OEM 역할을 하면서 나셀 조립이라든지 그런 이 관리 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산 지오솔루션의 역할이 또 기대가 되고요. 두산 지오솔루션이 만약에 수출이 좀 나고 매출이 좀 나고 그렇게 한다면 또 상장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은 이제 이 시장들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 국내에 있는 LNG 시장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 올해는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들이 하나씩 오픈이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보다 훨씬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증시 분위기, 물가 지표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